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네이버를 잠깐 찾아보고 들어왔는데 네. 우리 이준석 의원님 정확한 생일이 1985년 3월 31일. 예, 맞습니다. 맞죠? 3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그러면 30대의 마지막 두 달을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원래는 지금 올해가 선거가 없는 해일 거라 생각해가지고 제가 책도 읽고 제 머리에 지식을 보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랬는데 작년 말에 계엄이 터지면서 가장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 이준석 의원님께서는 어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 홍대 앞을 기자회견장으로 택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하면 대선이 있다면 그 안에서 역할을 하겠다.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관측에 뭐 동의하시는? 예,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행한 행동을 보면 거의 99% 이상 탄핵은 인용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대선이 있을 것이고 만약 그 판이 펼쳐지면은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이대로 가선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좌도 우도 지금 답이 아니라는 것이 여실해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보수적 성향의 사람이지만요. 지금의 오른쪽 정당의 행태는 너무나도 퇴행적입니다.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자라는 구호를 이제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한 지난 4년 5년 가까이 뭐 대장동이다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다 이런 소모적인 이슈로 정치판이 돌아갔었는데 이제 이 판을 끊으려 그러면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 들어서야 된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전면에 서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대 교체해야 된다 말씀이신데, 자, 슬로건은 세대 교체, 목표는 정치 판가리, 실천 계획은 퍼스트 펭귄. 퍼스트 펭귄 돼서 범고래 도살인 바다로 뛰어들 것이다. 살신성인인가요? 그렇죠. 저는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어려운 거 회피 안 했습니다. 저 예전에 국민의힘에 전당대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조소했습니다. 너 뭐 경험치 쌓으러 가는 거냐. 출마의 의의를 두는 거냐. 그런데 아니 저는 당선되려 나가는 건데요. 하고 당선이 됐고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그 앞에 60대 70대 당대표들이 못했던 거. 사실 박근혜 대표 이후에 전국 단위 선거 그것도 2번 이겨본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보수정당에서 당대표로서. 그러니까 저는 성과를 내는 정치를 해왔던 것이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혁신당 차린다고 했을 때 그때도 조소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너 창당인 할 수 있겠냐. 그런데 보란듯이 창당했고 그리고 지역구 도전할 때 동탄 간다고 했더니만은 드디어 제가 정치적 자살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어려운 선거를 뚫고 당선이 됐습니다. 저는 어려운 걸 마다하는 정치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세대교체라는 그 슬로건을 실현하기 위해서 퍼스트 펭귄이라는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남극에 펭귄이 살잖아요. 펭귄 무리가 이렇게 몇백 마리씩 우글우글 대고 있으면은 바다가 이렇게 막 남극은 폭풍우도 많이 치고 그러면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 폭풍우 밑에는 알고 봤더니만은 파도 치는 데 밑에는 범고래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펭귄들이 뛰어들길 주저하죠. 먼저 훌러덩 뛰어들었는데 거기에 범고래가 아싸 하면서 웬 저녁거리가 오냐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용기를 누군가 내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사냥도 하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기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첫 번째 뛰어드는 펭귄이 가장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뛰어드는 펭귄이 되겠다. 예. 자, 이준석 의원님은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40대 당선돼서 인간을 달러 보냈다. 이런 아폴로 프로젝트 시작했고 역시 40대 오바마는 최초 흑인 대통령 이런 역사를 썼다. 그럼 우리는 왜 못하겠냐. 자, 근데 한국 정치에서 나이 젊은 건 자칫 장점 아니면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풍토가 있다고 본다면 정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거란 강력한 믿음을 줘야지 국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혹은 어떤 패러다임 변화라는 거를 수반해야지 아마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희가 이제 더 이상 뒤처지면 안 된다 생각하는 게요. 제가 대통령들 제가 뭐 만드는데 기여한 대통령도 있고 그냥 바라보면서 있었던 대통령도 있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겠지만은 이분들의 한계성을 느꼈던 지점이 국제 외교 무대 같은 데 가시면은 이분들이 항상 다른 외국 정상들은 서로 만나서 팔 붙들고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모습이 카메라에 찍히는데 이분들은 나무도막처럼 그냥 서 있어요. 그게 왜냐? 이런 글로벌 환경 속에서 활동해온 그런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한 분은 공무원 26년 동안 하셨고 한 분은 민주화 운동하시고 변호사 하시면서 그런 행보에 함께 하셨고
저는 근데 이게 그분들의 삶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상대해야 될 그런 무수한 난관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50년대생, 60년대생들이 이제 좀 역할이 하기 힘든 상황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컴퓨터를 공부했고 그리고 IT 업계에 있다가 이제 정치에 참여한 건데 최근에 AI나 아니면 이런 신기술 이슈 같은 경우에는 네. 대충 들어서 아는 것만 갖고는 상대하기 어려운 이슈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글로벌 환경에서도 자기 의견을 잘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과학기술 이슈에도 해박하게 알 수 있는 세대가 나서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역할을 맡겠다 나선 것이고 이번에도 저는 제가 성과를 내고 말 겁니다. 마지막에는. 네.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 제가 당대표 될 때 너 선거 이길 수 있어? 저는 이기겠다고 얘기했고 대선거 지선 승리를 이끌었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런 기술이나 글로벌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도록 제가 성과를 낼 겁니다. 자, 문자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4522님이 이준석 의원님 존경합니다. 하트 3개예요. 어제 멋진 똑똑한 연설 잘하셨어요. 대권 TV 토론 기대됩니다. 김진희 님이 이준석 님도 꽤 정치력이 있다고 봅니다. 시험대에 올라서 경쟁 과정을 거쳐야 성장합니다. 응원합니다. 좋은 얘기들이 쭉 오고 있어요. 자, 일부 언론은 이준석 의원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한데 묶어서 세대 교체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아울러서 세대 교체론 측면에서 이준석 의원님과 한 전 대표와 어떤 뭐 다른 점, 차별성 있다고 보십니까? 세대 교체론이라고 만약에 저와 한동훈 대표가 엮인다고 하면요. 그 성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당대표할 때 국민의힘은 선거에 연전연승했고요. 한동훈 대표는 그냥 졌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안 좋게 물러났죠. 그 차이는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어진 세대라는 데 그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계가 있다? 그렇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네. 아까 제가 제시한 두 가지 결국에는 글로벌 사회에서 그런 문화에 적응해가지고 한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해박한 이해를 가지고 이 판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 한동훈 대표는 이 두 가지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로 그런 해외 경험이나 이런 것보다는 뭐 잠깐 그 콜롬비아 대학교 유학 갔다 오시 하셨지만은 대부분을 법조인으로 인생을 보내셨고 그 법조인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장점도 있겠지만은 어떤 단점이 있는지는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뭐 현격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생물학적으로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보다 13년 젊다는 것에 있어 가지고는 의의를 두는 분이 있겠지만은 이런 겁니다. 지금 저도 이제 나이 40이 돼 보니까요. 지금 갓 대학교에 들어오는 신입생들이랑 드디어 이제 한 세대의 격차를 두고 이제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지금의 20살한테 가면은 영포티 소리 들으면서 이제 흘러가야 될 물처럼 취급받는 세상인데 53살, 52살이 3살이 되는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그 나이도 많은 거예요. 그 우리 이준석 60대가 보기에는 굉장히 젊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지금의 20살짜리 대학생들이 53살짜리 한동훈 대표를 보면은 저거는 아버지 세대보다 윈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정치권에 자꾸 정치권의 시각으로 나이를 보면 안 된다. 뭐 나이가 다는 아니지만은 공유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물리적 숫자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한동훈 대표는 서태지 세대예요. 네. 근데 저도 굳이 말하면 제 보통 중학교 때 어떤 가수를 노래 들었냐는데 저도 H.O.T, 뭐 제키, G.O.D 이런 세대거든요. 네네. 저도 지금 대학생들이 봤을 때는 야, 저 흘러간 물이 지금 H.O.T 얘기하고 있는 이런 소리 들을 건데 저는 정치권이 굉장히 냉정해져야 된다. 한동훈 대표는 오히려 지금 본인이 사회의 중추를 담당하는 장년층으로서 원숙함을 드러내야 될 시기인데 저는 저기서 젊은 사람으로 엮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뭐 평균이 그럼 한 60대로 생각하시는 건가. 저는 지금도 제가 20대 30대와 소통하기에 나이가 들어가는 게 항상 아쉽거든요. 네. 예. 자, 지금 이준석 의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확실한 세대 교체 필요하다는 네. 부분, 그 다음에 본인은 이제 확실한 성과를 냈다. 이제 차별성 말씀하실 때요. 그리고 네. 아까 뭐 윤석열, 문재인, 한동훈 얘기하셨지만 글로벌 시각이 매우 중요한데 그거 자신 있다. 요런 걸로 이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준석 의원님은 근데 확실한 지지층 있다는 평가 나오고요. 반면에
또 싫어하는 계층이랄까 그 그룹도 확실히 존재한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네. 그래서 나중에 정말 대선 국면이 펼쳐져서 유력 대선 후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특별 뭐 보수면 보수 그다음에 나아가서 중도층까지 이렇게 유인을 하려면 좀 어떤 게 스스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준석이라는 사람 보면서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거는 네. 여러 사람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거라 봅니다. 저는 그렇게 우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선택해야 될 때 조금이라도 나은 판단을 해서 국익에 도움되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또 한편으로는 뭐 사람을 많이 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 저도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렇게 일이 간단하진 않죠. 어느 순간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과 저와의 관계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옳고 그름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잘못 나가는 길이 있으면은 제가 그분을 어르고 이렇게 좋게 하면은 그분이 안 바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제 책임감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서 강하게 이제 얘기하고 했던 건데 그걸 안 했으면 저는 지금 아마 어디 내란 동조 세력이라서 또 저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름의 선택을 한 건데 저희가 강한 점은 강화시키고 약한 점 보완해야 된다는 그 원칙하에서 보면 저도 이제 노력을 하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네. 자, 요 대목에서 조금 앞서가는 질문, 예. 좀 정치 공학적인 예. 질문을 드릴게요. 자, 근데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보면 이준석 의원은 보수입니다. 예. 그렇다 보면 자, 만약에 정말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돼서 대선 출마를 하게 됐을 때 국민의힘에서도 분명히 후보가 나올 텐데 네. 야, 내가 나가면 국민의힘과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셨어요? 저와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분들이 예를 들어 홍준표 시장님이나 아니면 오세훈 시장님, 네. 뭐 그외 김문수 장관님도 저를 아껴주시고 평소에 그러니까 제가 어느 분 하나 흠잡을 것도 없이 다 개인 관계는 자신이 있는데요. 다만 공적인 관계에서 최근에 그분들이 보여주는 모호함이나 아니면은 일부 경우에는 계엄을 옹호하는 형태로까지 가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제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공적인 관계에서. 저는 적어도 그분들이 존경받는 선배 또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하려면은 옳고 그름에 있어가지고는 그 당내에서 유불리와 관계없이 옳은 소리를 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지금은 그분들에 대한 유력 지금 대선 후보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 안에선 이런 우려가 있나 봐요. 지금 전체적인 정치 상황은 네. 국민의힘의 불리한 상황에서 만약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면 네. 어쨌든 표가 분열돼서는 안 되는데 네. 그거는 국민의힘 낼 수도 있고 보수의 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우려가 있다면 그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얘기는 해줄 수 있다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노래 박자가요. 중간에 박자가 변하면 이제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4분의 3박자로 박자 치고 있으면은 계속 네. 그 박자로 쳐야 돼요. 근데 갑자기 8분의 6박자로 바뀌거나 4분의 4박자로 바뀌면은 이거 밴드가 깜짝 놀라거든요. 지금 무슨 일이냐면요. 이준석을 내쫓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과 국민의힘에서 계속했던 말이 뭐냐면은 이준석은 민주당 프락치다. 좌파다. 이러면서 내쫓았어요. 그러면 이준석이 좌파고 민주당 프락치가 맞다 그러면은 제가 나오는 걸 반겨야죠. 그쪽 표를 갈라먹을 텐데.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대로 그냥 박자를 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이준석은 보수가 아니다 이러면서 내쫓고 공격하고 무슨 뭐 다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보수표 갈라먹으면 안 되니까 너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요. 그런 거 계속하면 엉덩이에 뿔납니다. 예, 진짜 희한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그거는 그걸 오히려 네. 책임 있는 사람이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준석은 좌파다. 그러면은 더 이상 그런 말 꺼내지 말고요. 이준석이 만약에 보수의 일원이다라고 얘기할 거면은 그럼 과거에 그런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죠. 그래야지 그다음 얘기도 할 수 있다. 지금은 지휘자도 없고 박자 마음대로 치고 있으니까 저 노래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이거는 뭐 절대 동의 안 하실 부분인데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짧게 여쭤보면 국민의힘에서 예. 대변인과 또 허은하 대표가 네. 당 내용 물타기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동의 안 하실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죠. 지금 뭐 사실 대선이라는 중차대한 이슈에 비해 가지고 뭐 허은하 대표가 지금 당원 소환제 투표 이후에 92%의 당원들이 허은하 대표에 대해서
소환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건 알겠지만은 그건 끝난 일입니다 지금.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의 신동욱 의원이 뭐 그것 때문에 출마 선언을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자,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제 여권 상황 조금 살펴볼게요. 탄핵 관련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까지 해서 윤석열 대통령 면회했습니다. 뭐 개인적 차원이라 그러는데 국민 눈에는 아마 지도부가 같다고 볼 것 같고요. 자, 여당 지도부는 잇따라 사법 절차상 문제 제기하면서 윤 대통령을 방어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제 비상대책위원장 얘기를 좀 빌어보면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니 그 결과를 예단할 수도 없고 조기 대선을 지금 상황에서 상정할 수도 없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을 경우에 이에 대한 대비는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당내에서도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전 여당 대표로서 여당에 조언해 주신다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와 행동, 머리와 입이 따로 놀면 이제부터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는 상황인데, 권영세 의원 정도의 정치력이나 아니면은 그런 경험이라면은 탄핵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는 것을 아마 알 겁니다. 그 상황에서 본인이 어쨌든 당의 대표라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면 위에서는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수면 밑으로는 실무적인 준비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보도가 무슨 공약이나 이런 것들 정리하자라는 게 이렇게 나왔다고 수면 하는데, 밑에서는 네. 실무적 준비 지금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사법적 방어나 아니면 탄핵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다 생각했지만은 네. 국민 대다수, 언론인 대다수, 그리고 당에 있는 인원 전부는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길면 3달, 4달 안에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것을.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것을 국민의힘 지도부도 예.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예. 겉으로 드러내지만 않을 뿐이다. 자, 국민의힘이 헌재 구성 문제,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이 편향돼 있다. 뭐 민주당에선 사법체계 흔들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영향 미치면 안 되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계속 이제 일부 재판관들에 대해 가지고 자격 시비를 걸고 있는데요. 뭐 회피를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임명만 안 된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일리가 있다고 보세요? 원래 그런데 헌법재판관을 이렇게 9명을 할 때 국회 추천 3명을 넣은 이유가 그 안에 실제 다양성을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리고 탄핵이라는 것은 그래서 너무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9명 중에 6명이 이상이 동의해야 되는 특별 다수제를 독립해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흡사 그 안에 국민의힘과 성향이 아주 달라가지고 국민의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 있다 하더라도 6명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안전장치가 다 마련된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고, 제가 냉정하게 이래서 그 회피나 재척의 사유를 살펴봤어요. 네. 지금 탄핵 심판의 대상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십니다. 서울대 법대가 7명인가요? 재판관 중에 7명이 서울대 그죠? 법대면은요. 예. 차라리 그분들이 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 학연으로 엮여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60년생이시지만은 이 재판관분들이 거의 65년생부터 68년생 사이인데, 이게 또 대통령께서 사실을 또 고생 끝에 되셔가지고 비슷해요? 기수가 비슷한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게 사실 이런 거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여당이 주장하는 게 좀 무리다. 저는 결과 안 바뀌는 거 알고 있을 거다, 여당도. 근데 이건 지연 전술과 그냥 지지층에게 소구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지지율이 워낙 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런 부분에 지금 여당 지도부도 조금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이런 게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게 해보면은 되네라는 생각이 들면은 강성 지지층이 여론조사 응답 잘해야지 이런 그 긴장감이 계속 오래 갑니다. 아, 예. 네, 왜냐하면 예. 지금 뉴스를 봐도 불리한 내용밖에 없고 붙들 거는 이제 여론조사 수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여론조사 수치를 높게 유지해야지라는 의지로 네. 조직적인 이제 응답이 이루어질 텐데요. 문제는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정치 저관여층의 응답률도 높아지면서 이제 진보 진영 응답률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중도층의 응답률이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보정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달라질 거다라고 예. 보시는 거고. 자, 국민의힘 그 강성 지지층 및 국민의힘 지지층 뭐 상당수의 지금 정서가, 자,
계엄 선포가 잘 됐다고 보지 않지만 뭐 잘못됐다고 보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온 입법 폭주라든지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행태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저쪽에 나라의 운명을 넘겨줄 수는 없다. 이런 정서가 지금 어떤 그 지지율에도 또 반영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재명 잘못되는 일인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라가 잘 되는 것보다 이재명이 잘못되는 게 더 우선인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것도 존중합니다. 예, 그렇게 매니악하게 정치를 보시는 분도 있긴 하죠. 그리고 그것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봐야 되는 건요. 들이미는 사유가 너무 차원이 달라요. 네.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범죄 중에 뭐 친구랑 이렇게 다툼이 있어가지고 친구가 하도 내 말도 안 들어주고 이러길래 한 대 때렸습니다 판사님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럴만하네. 뭐 정상 참작을 해가지고 뭐 쌍방관시 나올 수도 있고 하거든요. 네. 친구가 제 거 음식 뺏어 먹어 찔렀습니다. 이거는 약간 다른 문제예요. 네, 지금 그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국회에서요 예산을 뭐 이렇게 깎아가지고요 제가 계엄 좀 했습니다 경고성으로. 이거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지면요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든지 간에 예산 삭감하면요 저도 경고성으로 계엄 좀 했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논리는 아니다. 논리는 그냥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싫다는 정도의 의미를 받으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하면 최근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하면서 실용주의가 민주당의 핵심 가치다 하면서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하고는 좀 달라진 얘기들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서 어떤 뭐 친기업 정책에 대해서도 뭐 많이 달라지고 해서 카멜레온 정치다. 여당에서는 조기 대선 염두에 둔 속임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워낙 잘 알려지고 그간의 정책적 스탠스가 명확하게 친중적 그리고 또 반미 반일까지는 아니지만은 미국과 일본과의 그 삼각 협력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네. 부정적이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요 말년마디로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대권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게 중도층을 흡수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조급함 또는 약간 최근에 예. 그 명목상으로 보여지는 지지율 추이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요. 저는 뭐 일생일대 선거니까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준석 의원님은 최근 국회 특별 방문단으로 도쿄에 다녀오셨습니다.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일본 정계가 뭐 관심을 쏟고 있을 텐데 일본은 우리나라 어떤 부분 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까? 우선 일본의 고위 관계자들이 한 말을 뭐 제가 옮기는 거는 외교 관례상 결례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분위기만 이렇게 전해드리자면요. 우선 대통령제와 계엄 자체가 일본 정치인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이 어떻게 된 거냐? 원래 총리 같으면 일본 총리 같으면 의회 해산하면 되지 왜 계엄을 하지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의 차이 때문에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욕먹어가면서까지 개선하려고 했던 한일 관계에 대해서 사뭇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저해될까 굉장히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그것은 뭐 아마 제 생각엔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나 제 추측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스탠스대로라면은 반일 기조까지 가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를 하는 걸로 전 예측합니다. 네. 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오늘 인터뷰 마무리한 질문 할게요. 2025년은 정치인 이준석에게 이런 해가 될 거다. 어떤 해가 됩니까? 원래 그 계란이 있을 때요. 그게 계란을 안에서 깨고 나오면은 병아리가 되고요. 밖에서 알이 깨지면은 계란 후라이가 됩니다. 예, 저는 꼭 이번에 안에서 세대 교체 담론을 깨내가지고 이런 새로운 시대를 태동시키고 싶습니다. 계란 후라이가 되는 일 없어야 됩니다. 자, 세대 교체, 새로운 시대 태동.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